오늘은 재산 분할의 비율의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혼인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이 혼인 기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부부 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월 5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월 300만 원을 벌면 재산 분할 비율은 5대 3일까요? 또 재혼이나 사실혼 부부의 재산 분할에는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사례 2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초월한 절대적인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만큼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 부부는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얼굴만 봐도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돈이 문제인지 부부 사이가 문제인지 오늘 준비한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월급 봉투를 바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아내는 알뜰살뜰 모아서 애들 키우고 집 사고 저축하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옛날 얘기죠. 요즘 세대들은 월급 봉투라는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부는 혼인 생활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보통 부부처럼 거의 없이 시작을 했어요. 월세방에서 없는 살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남편은 성품은 너무 착하지만 우유부단하고 강한 멘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1년 정도 잘 다니는 것 같다 싶으면 그만두고 또 잘 다니는 것 같다 싶으면 그만두고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 군데 회사를 옮겨 다니기도 했고 또 이직할 때마다 공백이 있으니까 일했던 기간보다 일하지 않은 기간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꼭 이렇게 반대 성향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지 아내는 반대로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어요. 처음에는 의류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집 근처 시장에서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가게도 내고 직원들도 생기게 된 거죠. 운이 좋기도 했고 또 아내가 수완도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반찬 가게가 잘 돼서 이제 근처에 식당을 인수해서 반찬 가게와 식당도 함께 운영을 했고 또 부동산 운도 있었는지 이 시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던 것이 재건축돼서 차익을 보기도 했고 워낙 일만 하고 살아서 돈 쓸 시간도 없으니까 돈이 계속 모인 거죠. 남편은 이런 아내 때문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한 35살 정도부터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백수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백수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아내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거나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여행 다녀온다고 며칠 집을 비우기도 했고요. 이렇게
백수 생활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지인과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내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지인과 시작한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죠.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 눈치가 보이니까 집에 있지 않고 계속 밖으로만 놀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지내면서 한 번씩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어왔어요. 남편은 돈을 회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라고 하면서 한 번만 지원해달라 라고 한 거죠. 아내도 당연히 남편이 밉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애들 아빠인데 이렇게 너무 무능력한 모습만 보이는 게 싫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또 다들 예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 날린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남편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잠적해 버렸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며칠 만에 남편을 찾았는데 실은 뭐 정말 죽을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연락을 끊었던 거죠. 이렇게 남편이 가정 형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애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어서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어느 누가 들어도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는데 남편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보았겠죠. 알아보니까 이 정도 함께 살면 50%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재산을 절반 달라라고 했죠. 아내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딸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도 상속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속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1순위 상속권자는 직계 비속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되겠죠.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동순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이 남편이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되는 거죠. 민법 제1009조 제2항에서는 배우자는 직계 비속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함께 있는 경우 모두 상속권자가 되고 직계 비속이 1이라면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한 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 남편이 자녀들과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겠죠. 전체 재산의 7분의 3이 남편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딸들은 7분의 2씩 받게 되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 생활을 30년 정도 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남편이 기본적으로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이 사안은 남편이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한 푼도 주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3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했을 때 50%의 기여도는 보통 둘 다 맞벌이를 했거나, 아니면 남편은 소득 생활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애들을 키우고, 이렇게 가사는 아내가 하고 남편은 돈을 벌고, 뭐 반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하든지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 30년 정도면 50%가 인정이 되는데, 이 사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이후에 아내가 사망해서 딸들이 상속받으면 2분의 1씩 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을 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려면 남편이 기여도 0%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이 기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의 실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 판례의 사안은, 방금 소개드린 이 판례의 사안은 남편이 교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1,800만 원을 받게 됐고, 아내가 남편이 받은 이 퇴직금으로 미용실을 차리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반대해서 싸우다가 결국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와서 1차로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받은 퇴직금이 당시 전체 재산의 5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화해하고 아내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또 불화가 생기니까 아내가 또 집을 다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죠.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 생활이 유지됐던 시점, 그리고 재산의 형성에 기여할 여지가 있었던 시점인 제1차 별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차 별거시에 재산의 50%, 퇴직금 1,800만 원이 당시 재산의 50%였기 때문에 이 재산의 50%를 가지고 나와서 아내는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보아서 아내의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사안입니다. 즉, 기여도를 0%로 본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저희 지금 사안도 아내가 남편에게 사업 자금으로 준 돈이 당시 재산의 30%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사업이 실패한 후에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공동 생활이 유지된 시점 이후로는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거나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보였고, 집을 나가기 전이라도 백수로 지내면서 가사에 기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당시 재산의 30% 정도를 사업 자금으로 받았다면 이미 받아야 할 몫은 다 받았다고 보였습니다.
제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0%를 기여도 0%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수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측 변호사도 남편 쪽이 너무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소송 외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전체 재산의 10%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당연히 1%도 아깝다고 하시죠.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 2년 정도만 남편을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하셨는데 아내분이 이혼하고도 매달 이렇게 돈을 보내면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200만 원씩 2년 정도면 거의 5천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도 아깝다. 1년치 생활비 정도만 그냥 일시불로 주겠다. 살았던 세월이 있으니 일시불로 2,500만 원만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화해공고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아내 재산이 당시 20억이 넘었으니까 2,500만 원을 줬으면 1.25% 정도인데 이 30년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또 아무리 이혼했어도 자녀들의 아빠였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넉넉하게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아내분도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또 딸들도 아빠가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라면서 이 가정에서 아빠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자라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됐죠. 또 30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 절반을 요구를 했다는 게 조금은 황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아내가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이 부부는 혼인 생활이 10년 정도인데 아내가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전에 2번의 혼인 생활이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둘 다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한 건데 아내의 성격이 조금 독선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뭐든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데 대신 그것만 좀 이겨낼 수 있다면 또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쿨하고 시원시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와도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 의뢰인이 참 어려운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송 진행하면서는 또 좋은 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아내의 성격이 처음에 막 대화를 시작하면 독선적이고 주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이전 남편들과도 많이 싸웠고 또 아내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 남편 분들도 그렇게 쉽게 져주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서로 몸싸움으로 많이 가기도 했고 또 서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남편이 집에 있는 거실 조명을 던져서 조명값을 물어주었다고 하는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년이 안 되는 혼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온 재산을 각자 가지고 간 거고 그중에 아내가 가지고 온 조명에 대해서는 남편이 던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준 거죠. 두 번째 결혼은 남편이 싸우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이건 안 되겠다.
첫 번째 결혼처럼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도 바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두 번째 결혼은 사실혼이어서 실은 이혼 신고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관계처럼 협의 이혼하거나 이혼 소송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사실혼 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에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그만 살자라고 통지하면 끝입니다. 그럼 바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만 남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는 법률혼 관계와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저희 사건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해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렇게 2번 이혼을 했고 이제 3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소득도 꽤 많았고 그래서 주변에 아내의 재력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도 많았어요. 3번째 결혼할 때 이 아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이미 아파트도 2채 보유한 상태였고 또 외제차도 있었고 병원에는 간호사와 직원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 병원을 영업하는 다른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소개로 만나게 돼서 함께 식사하고 골프도 치면서 친해지게 된 거죠. 이 제약회사 영업직이면 많은 병원 의사들을 상대를 하면서 굉장히 말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상대방 기분도 잘 맞추고 또 의료계통 생리도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도 잘 이해했고 또 잘 맞춰주니까 아내의 호감을 사게 된 거죠. 아내는 성격이 독선적이고 이런 불같은 면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 여러 부류 사람을 만나본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대할 수 있을지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결혼을 했어도 남편과 절대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서로 재산을 분리했죠. 남편은 유통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름만 법인 대표지 실은 매출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무능했습니다. 아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용돈을 주면서 병원에서 필요한 잡일이나 심부름 같은 걸 시켰죠. 예를 들어서 병원 건물에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업자 불러서 관리하고 또 은행을 가거나 아내가 학회 갈 일이 있으면 운전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 준비도 해주고 가끔 병원 정리나 청소도 좀 해주고 거의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와준 거죠.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도 걱정이 된 겁니다. 물론 벌써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만 2차례 이혼을 해보니 이혼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또 이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도와주면
이혼할 때 결국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무리 아내 명의 재산으로 되어 있고 철저하게 분리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굉장히 낮은 기여도라도 재산 분할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내심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몰라도 병원에 매일 오고 가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남편은 오지 말라고 화를 냈죠. 누가 보면 아주 웃긴 상황인 거죠. 남편은 굳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청소도 하고 잡일도 돕고 하는데 아내는 도와줬다고 화를 내는 상황인 거죠. 아내와 남편은 툭 까놓고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둔 것이냐라고 하면서 싸울 수는 없고 남편이 병원에 오면 늘 신경전이 있었어요. 남편도 내심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내와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내는 이렇게 도저히 신경전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라. 남편이 알겠다. 그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보통 배우자 일방이 바람을 피웠거나 주식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날렸거나 이렇게 크게 잘못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해 줄 때 각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혼할 때 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각서 공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인증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서류를 작성했고 그 두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더라도 그 각서가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고 두 사람 본인이 약속한 것이 맞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을 때는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의 약속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어떤 서류를 작성했고 두 사람이 본인이 맞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증이 무슨 의미냐? 배우자는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상대방 인감 도장이 어디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각서를 위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배우자가 인감 도장을 날인한 것처럼 각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위조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두 사람이 직접 공증인 앞에 와서 각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 의미 외에 각서의 내용에 따라 서로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지는 법적으로 다투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미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혼 소송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서를 공증해 놓더라도 협의이혼하지 않고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각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안과 같이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의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에 내가 재산 분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라서 아직 포기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 중 한 명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 분할 받지 않겠다, 상속을 포기하겠다 라고 다른 형제들 앞에서 선언하고 각서하고 그 다음에 공증까지 했어도 효력이 없어서 무효라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권은 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즉 상속이 개시되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상속재산 분할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포기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도 마찬가지이고 이혼 전에는 발생하는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공증을 받아놓았더라도 무효입니다. 저희 사안에서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내연남이 생겼습니다. 병원 원장실에 있는 PC로 카톡을 주고받은 것을 아내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에 남편이 와서 보게 된 겁니다. 그 카톡 대화에는 내연남이 이혼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음담패설도 있고 정말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남편은 방에 들어온 아내에게 카톡을 읽고 나서 당연히 화를 내고 싸웠겠죠. 병원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서로 물건도 던지고 싸우다가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폐기하고 재산 분할 50%를 주겠다. 서로 폭행은 합의하자. 이런 약정서를 써달라고 아내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썼지만 이번에 너가 이렇게 바람을 폈으니 내가 그 포기 각서는 이제 폐기를 하고 재산 분할 50%를 줘라. 폭행은 내가 합의해 주겠다라고 해달라고 한 거죠. 당연히 아내는 못 써주겠다고 했죠. 재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또 재산을 이렇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남편에게 이런 피 같은 돈과 재산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니까 협의이혼이 될 수는 없었겠죠. 남편이 먼저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또 상간 소송도 제기를 했죠. 소장을 받은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인지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의 기여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는 지급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1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소득으로 생활했고 또 남편이 병원 일을 도와준 것은 맞지만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를 한 것은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 전부터도 아내가 혼자 잘 유지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재산의 5%도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폭행에 대해서도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남편은 이 재산 분할과 묶어서 합의를 하려고 하니 아내는 벌금 전과 하나 생긴다고 해서 재산 분할과 다 같이 묶어서 합의를 할 수 없다. 합의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남편도 나를 폭행했으니 남편도 폭행으로 벌금을 받고 나도 폭행으로 벌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 벌금 하나 생긴다고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합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합의하지 않고 소송에서 남편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라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혼인 후 재산이 증가된 것은 아파트 시세이고 병원 규모를 더 확장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매출이 조금 줄어든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가끔 병원 일을 도와준 것이 전부이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없으면 할 수 없거나 남편이 자신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아내의 일을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것이 사실이었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보통 먼저 조정 기일이 잡히는데 이 조정 기일에서 바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실은 남편도 무리수를 둔 거죠. 조정위원도 당연히 이건 본안 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소송을 유지하겠느냐라고 했죠. 10년을 살았다고 무조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편이 자녀들 육아를 담당하고 가사를 전담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만 주기로 하고 조정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은 맞으니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자료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고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를 재산 분할로 생각을 해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물론 폭행도 합의가 돼서 서로 처벌 불원했고 벌금도 받지 않았죠. 정말 깔끔하고 빨리 잘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일 때는 촌수도 따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지만 이혼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재산 분할, 돈 문제만 남는 그런 아주 냉정한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인 관계는 일상의 전반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는데 감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도 전부 묶여 있어서 이걸 잘 정리해서 자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평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평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